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1부, 마음이 사라진 순간의 의미. 그녀는 살아있다. 하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확실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의 마음의 실종 사건처럼 셜록황에게 왔다. 2025년 봄, 인왕산 기슭에 자리한 황 박사의 상담실 모니터에는 한 통의 예약 메일이 있었다. 이름 김주영. 상담 목적. 결혼 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아요. 상담 메모란에는 이렇게 상담 사연이 쓰여 있었다. 남편이 저를 조금씩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흔한 문장이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그녀의 감정이나 마음이 없다. 황 박사는 먼저 그녀의 마음의 MRI인 WPI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현실 프로파일은 휴머니스트 매뉴얼이었다. 다음과 같은 성향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다니 흥미로운 상황이다. 현실적이고 도리에 충실하며 상대의 기대에 조용히 응답하는 성향. 타인과의 조화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삶의 질서를 중시한다. 여기에는 의식적인 그녀의 노력보다 이런 삶의 리듬과 체계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한다. 그것이 삶의 안정을 얻고 잘 사는 것이라 믿는다. 그녀는 스스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 불리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죽어간다고 믿고 있다. 누군가와의 싸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상담실 문이 열렸다. 검은 셔츠, 단정한 머리.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그녀는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김주영 씨 맞으시죠? 그녀는 주춤하며 말했다. 여기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되나요? 허락을 구하는 말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진심이 살짝 보였다. 마치 내가 나로 존재해도 되나요? 와 같은 질문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사라져버린 존재로 지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셜록황의 마음속에 상담 노트가 열렸다. 그리고 상상의 사건 파일을 열고 황 박사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사건 파일 4번. 마음이 사라진 순간의 의미.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고르고 다듬은 말을 꺼내었다. 이건 조심성이 아니라 감추어둔 두려움이다.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대범하게. 하지만 그건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의 인지이다. 그녀는 도리, 정상,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황 박사는 그것을 그녀의 믿음 구조라고 부른다. 이런 믿음들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들, 아니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늘 제대로 살아야 했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다.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우선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먼저여야 했다. 이런 그녀를 둘러싼 믿음들은 모두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방어막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서 길들여진 마땅히 해야 할 돌이었다. 결국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꾹꾹 눌러 삼키게 만들었다. 남편과의 결혼 갈등? 아니다. 이건 결혼 위기가 아니다. 자기 마음의 실종 사건이다. 단지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름을 일단 김주영 실종 사건이라 붙이지만 셜록황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언제부터 자신을 지우고 자신의 마음을 놓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볼 일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무엇이 괴로운지도 명확히 말하지 못한 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는 침묵 속에 자신을 접는다. 하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설명되지 못한 채, 말해지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황 박사는 지금 그 기다림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로 하기엔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첫 장을 오늘부터 그녀와 함께 써내려갈 것이다. 내 이름은 김주영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들었다. 아버지는 애가 착해, 말이 없어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넌 항상 침착해서 좋아 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주영신 어디둬도 튀지 않아서 좋아요 라며 내게 기대를 걸었다. 나는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무릎 꿇리고 내 생각을 침묵시키며 나를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결정한 나의 삶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덜 미움받고 덜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은 그동안 나를 잘 지켜주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아내, 좋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를 더욱더 지우게 되었다.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이 정도는 결혼한 사람이면 다 겪는 거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문장들로 내 마음을 밀봉했다. 그렇게 나는 내 마음을 부엌 의자에 묶어두고 일하러 나가기도 했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뭘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왜 싫은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다. 셜록 황.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말하지 않는 말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내가 실종된 그 지점까지 가서 나를 다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무섭지만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상담실 문 앞 좁은 복도에 선 김주영은 무음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다. 낯선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에 와닿고 그 감촉은 마치 그녀 안에 응고된 긴장을 드러내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왕산 기슭, 오후의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서져 들어오는 WPI 심리상담실. 가벼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 공간에 그녀는 조심스러운 걸음과 단정한 외양으로 발을 들였다.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셔츠, 깔끔히 접힌 소매, 얼핏 한 치의 흠결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황 박사의 눈에는 그 흠없음이 그녀의 삶의 방식처럼 보였다. 타인의 기대를 통과하는 데 익숙한 몸짓, 감정보다는 예의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다.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아이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집이 제 집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단순한 전세나 월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결혼의 권태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니, 그것은 분명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존재의 이유 또는 자기 존재의 허가서를 찾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허가는 그녀가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다. 신혼 초엔 괜찮았어요. 남편은 웬만하면 저에게 져주는 척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1년쯤 지나니까 자긴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한다. 아니, 낭독한다. 테이블을 보며 마치 타인의 인생을 읊듯 말한다. 황 박사는 그녀의 말에서 아무런 감정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감정이 폭발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시한 조건도 다 받아들였어요. 돈은 각자 관리하고요. 그리고 집이 남편 명의라서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아이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타 병원비도 다 제 몫으로 하기로 했어요. 결혼의 유지 조건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뚝뚝 떨어지는 그 문장들 뒤편에는 묵은 체념들이 가득했다. 자신의 감정이 배제된 채로 현재 생활의 조건을 설정한 그녀의 믿음의 구조만 해체된 건물의 구조체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황 박사는 묻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니는 고통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다.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감금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먼저 참아야 산다는 믿음을 내면화한 것 같은 사람이다.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말해요. 딴 놈 만나고 왔냐. 내 집에 들어올 자격 없다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황 박사는 다시 묻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없었어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그녀가 가진 믿음의 틀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어떤 믿음인지 모른 채로 현재의 상태에서 견디기 어렵다는,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는 각오인 것처럼 들렸다. 어떤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니다. 단지 막연히 결혼 생활을 이루는 어떤 외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느낌, 또 결혼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각이 그녀의 마음에 자그마한 틈을 만들어냈다. 황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황 박사가 진짜 귀울인 건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었다. 그녀의 셔츠는 구김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말투는 조용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이라 보여주었다. 하지만 황 박사는 그 단정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숨죽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고요. 그가 말한 조건들을 다 받아들였죠.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고 아이 병원비도 제 몫이에요. 사건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누르고 남긴 기록이었다. 그녀의 믿음을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도리를 지키면 문제가 없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어른스러운 거다. 결혼은 참는 것이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그녀의 믿음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황 박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떨며 말했다. 그러려니 했어요. 이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니라는 말.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감정을 허락하지 않은 믿음의 흔적이었다. 가끔은 남편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황 박사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분노의 말이 아니었다. 그건 살고 싶다는 말에 가장 깊은 아래쪽에서 보내온 구조 신호였다.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의 자리찾기를 향한 첫 미세한 움직임. 황 박사는 다시 묻는다. 지금 그 집에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나요?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다. 그 눈빛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처음 본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상담이 아니다. 이건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마음을 버려온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이다. 이 사건엔 고소장도 이혼 서류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녀가 언제 어디서부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추적하는 것. 황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하지 못한 문장들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흔적을 찾고 있다. 그 믿음들이 그녀를 어떻게 지켜주었고 또 어떻게 그녀를 지워왔는지. 그녀가 다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상담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에 그대로 멈춰섰다. 손끝에 남아있는 문고리의 차가움이 아직 내 안에 맴돌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달라졌다고 느끼기엔 아직 낯설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나는 그냥 집에 가기 싫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허락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물과 함께 커피를 시켰다. 마트에서 사야 할 물건들을 메모하지 않은 것도 오랜만이었다. 오늘은 상담실에서 꺼낸 내 말들을 조용히 적어두고 싶었다. 가방 속 낡은 노트를 꺼내 내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장을 썼다.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상담사는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사라져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내 안의 공허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봐 준 것. 그 순간 나는 내 존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아무 일도 없는 듯 말하고 왜 그냥 괜찮다라는 문장을 습관처럼 꺼냈을까?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나를 조금씩 접어 넣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가 저녁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 나는 오늘 어땠어? 라고 먼저 물을 수 있을까? 남편이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긴장하지 않고 나 오늘 상담 다녀왔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나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삶을 선택하도록 배워온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진 주체였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다. 이 문장이 내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침 6시 반 기상, 도시락 준비, 직장, 장보기, 저녁. 내 일상은 늘 단정했지만 그 속엔 늘 빠진 주어가 있었다. 얼른 씻자. 밥 먹어요. 빨리 자야지. 그 어떤 말에도 내가 없었다. 남편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면 그가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결국 지워진 건 그가 아니라 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조차 아무런 반응이 남지 않았다. 오늘 나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끔은 남편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움츠러들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너무 오래 지워진 결과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막혀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열어주는 문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전처럼 그냥 네가 양보해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다른 말을 해보았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다. 괜찮아. 이제 뭔가 조금 새롭게 해봐도 돼.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2부 살인자는 그가 아니었다. 김주현과의 첫 상담은 끝났지만 그녀의 말이 아닌 침묵 속에 남아있는 한 문장이 여전히 황 박사의 안에 머문다. 나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다. 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그녀는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는지 혹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법이라고 배운 것인지 그녀도 아직 모른다. 그녀는 감정을 덮은 게 아니다. 감정보다 앞선 믿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사람이다. 도리, 책임, 침묵, 양보. 이 네 글자는 그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기 상담실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는 분명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 묻어버리는 공간이 된 것 같다. 상담을 마치고 그녀가 나가던 순간 그녀는 복도에 잠시 멈춰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문고리를 처음으로 잡아보았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인왕산의 능선은 희미하게 번졌고 상담실 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녀와의 두 번째 상담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김주영은 지난 상담보다 한결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첫 상담 때의 긴장된 단정함은 오늘의 그녀에게서 조금 옅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느슨함은 해이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피로감처럼 보였다.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천천히 닦고 셔츠 소매를 다시 펴서 반듯하게 접고
자리에 앉기 전 짧은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상담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근처 카페에 잠깐 있었어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 박사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 상담실을 떠났지만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다. 그 공간 어딘가에 자신이 남아 있었다는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상담 시작 전에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말하라 하는 허락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문장을 꺼낼 수 있다는 신호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날의 상담은 처음으로 황 박사의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때 박사님이 하신 말 있잖아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지워진 결과라고 하셨던 거요. 그녀는 말했다. 그날 밤 아이가 친구랑 싸웠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음 그냥 네가 양보해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엔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 말이 처음으로 자신이 감정을 꺼낸 순간이라고 말했다. 아이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황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문장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전 상담에서는 하지 않던 새로운 말을 꺼냈다. 선생님,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말을 꺼내기 전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다. 그 말투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이제 나는 말해도 되는 사람일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의 태도였다.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말을 견디는 사람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동 중이었다. 저희 남편이요. 평소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야. 너랑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내 운을 다 써버린 거야. 그녀는 마치 사건 보고서처럼 말들을 나열했다. 문장은 정확했고 감정은 배제돼 있었다. 눈은 여전히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다.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황 박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더 심한 말이요? 어떤 말인가요?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엄마 행세하냐고. 이런 여편네 필요 없다고요. 그녀는 그것을 기억이라기보다 보고하듯 꺼냈다. 감정은 문장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 순간 황 박사는 그 밀려난 자리에 질문을 하나 조용히 놓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녀는 멈칫했다. 처음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몸이 약해서 민폐 끼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빨래, 청소, 일까지 쉬지 않고요. 황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그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구성해왔다. 아픔은 곧 타인의 짐이 되었고 그녀는 감정을 제거하고 기능만 남긴 사람처럼 살아왔다. 황 박사는 말했다. 그 순간에도 누구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셨나요? 그녀는 한참 후 아주 작게 말했다. 남편이요. 제가 아프면 남편이 짜증을 내니까. 아이가 울면 남편이 성질을 부리니까. 그래서 늘 조용히 움직였어요. 말도 안 하고 아파도 표시 안 나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타인을 향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건 내면의 감정을 꺼내려는 몸의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사실요.
남편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황 박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문장은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드는 생존의 언어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정이 자기 존재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버린 구조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 씨는 지금 여기 계세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녀는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설명도 해명도 아닌 자신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나를 봐주세요. 나는 이제 감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다. 지금처럼 나의 이런 마음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저는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요구할 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충격이 아니라 벼랑 끝에 생존 본능처럼 울렸다. 억지로 참고 할 때는 마치 제가 아니라 누가 보는 앞에서 나를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마치 창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아팠어요.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끝내 말을 채우지 못했다. 황 박사는 숨을 가다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럼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녀는 그 질문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처음 묻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요. 아이한텐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화낸 것도 운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황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감정 폭발, 자기 자책, 억제, 다시 침묵. 그것은 단발적 반응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자책과 자학, 자해의 자동 루프였다. 그녀는 지금도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오랜 자기 해석의 틀에 스스로를 집어넣는다. 감정은 그녀에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숨겨야 할 것, 관계를 망치는 독성.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대신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으로 퇴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건 처음으로 그녀가 자기 삶의 해석권을 타인의 말에서 벗어나 자기 쪽으로 가져온 순간이었다. 그 순간 황 박사는 알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내면화한 믿음의 규범이다. 그 믿음은 이렇게 속삭여왔다. 감정은 해롭다. 화내면 사랑을 잃는다. 참는 것이 곧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은 사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누르게 했고 존재를 숨기게 만들었으며 자기 해석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 넘기게 했다. 그녀는 이제 그 믿음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황 박사는 이 상담의 진짜 출발선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오늘의 상담은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녀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해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과거 착한 아내는
그녀를 지키고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생존의 껍질이자 생존을 위한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침묵에서 그리고 말과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누구나 가져야 하는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때 그녀는 그것을 흔들림이 아닌 통제된 문장으로 정제하듯 표현한다. 조심스레 마치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듯 말하는 그녀의 행동은 이런 마음의 작용이다. 그녀가 표현한 감정은 이미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녀의 마음의 구조를 잘 알려준다. 상담 말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엔요, 남편보다 제가 더 무서워요. 그 문장은 어딘가 모르게 흐릿하게 시작됐지만 그 끝에는 또렷한 고백의 결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저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칼날이 자신을 찌른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정확히 감지했다. 착한 아내라는 말의 칼날이었다. 그녀는 평생 잘해야 한다, 도리를 지켜야 한다, 상대를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는 믿음 아래 살아왔다.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 화를 내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의심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반복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낳은 결과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천천히 날려버리는 일이었다. 오늘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말하면서 자기 찾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감정은 믿음의 구조로 재확인된다. 상담 후반, 황 박사는 조용히 메모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영의 말은 오늘도 담담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녀가 믿고 살아온 삶의 규칙처럼 확인할 수 있었다. 황 박사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주영 씨,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속에서 저한테는 3가지 중요한 문장이 들렸어요. 그녀는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긴장은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듣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황 박사는 첫 문장을 꺼냈다. 나는 조용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받는다. 남편이 짜증낼까봐 말을 줄였고 아이가 울면 내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결국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황 박사는 잠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 주영 씨가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잘못된 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어요.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주영 씨는 그걸 불필요한 위험으로 여기게 되셨던 거죠.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다. 몸이 아플 때도 티내지 않으셨죠? 남편이 너는 엄마 행세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셨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은 지금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아픔조차도 죄책감이 되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돼요. 참아내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너처럼 참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듣고 뿌듯하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 그 말을 듣고 나면 더 참아야 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황 박사는 부드럽게 이어갔다. 이 믿음은 굉장히 강력해요.
참는 내가 곧 나다 라고 믿게 되면 참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영 씨는 감정을 표현하는 나가 아니라 역할을 잘 해내는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황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믿음들은 주영 씨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신 결과예요.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어요. 이 믿음들이 바로 주영 씨 자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얘도 아니어도 아니었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한 사람의 몸짓이었다. 황 박사는 조용히 메모지를 덮었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말들, 감정, 그리고 머뭇거림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은 말이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손끝을 떨고 있었다. 착한 아내로 살기 위해 감정을 봉인했고 결국은 싫다는 감정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결혼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자기 존재를 지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김주영의 상담일지. 살인자는 그가 아니었다. 두 번째 상담을 마친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가에 기대었던 이마가 시원했고 평소처럼 굳어있던 어깨도 조금은 풀려 있었다. 상담실에서의 셜록항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영 씨는 자신을 숨기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회의 도중에 일이 하나 있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팀장이 질문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예방 반응에 가까운 습관적인 사과였다. 그런데 그날은 질문을 다 듣고 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내용은 어제 논의가 바뀌어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상황 반영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작았고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였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선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설명을 내 목소리로 한 셈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식탁을 보며 말했다. 아직도 밥 안 했어?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 금방 할게 하고 무조건 부엌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내가 무례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만 이 집에서 문제없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나도 좀 지쳐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했어. 금방 준비할게. 말투는 평온했고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내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래 알겠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말에 내가 감동한 건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내가 침묵으로 눌러야만 했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그게 내겐 작은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며칠 전 회사 다이어리에 적었던 문장이 생각났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위해 2번 말했다. 2번 다 주저하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문장일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말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한 첫 번째 단서이다. 말을 한다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다. 아직도 상담사의 질문이 귓가에 울린다. 착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주영 씨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착한 아내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이 집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가족들이 모두 나의 정체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착한 아내로서, 좋은 엄마로서의 나의 정체성 말이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황심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아니, 황심소는 대체 어떤 방송이냐? 당신이 아는 황심소의 정체가 뭐냐? 황심소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런 삶의 다양한 고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의 고민. 중학생 아이가 제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성적이 떨어져요. 학교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중학생 고민이 고등학생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달라요. 20대 30대 뭐 전 취준생이에요, 공시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시험이 안 되는데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동료가 이상해요, 또 내가 계속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저희 삶을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하자니 걱정, 안 하자니 걱정.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자녀를 또 가진 부모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을 할까요?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제가 힘이 떨어져요,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까지 황심소에서는 다 다룹니다. 나도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반응도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 황심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황심소에 대한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 제보를 하는 링크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황심소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 고민 사연도 올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고민들, 궁금한 거 다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또 바로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황심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만들어가는 황심소 될 수 있기 바랍니다.